한창 미중 무역 전쟁 중인데 과연 이 중국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왜 저런 대응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00년의 마라톤이라는 이 책을 베이스로 설명드릴 건데, 저자는 마이클 필스버리라고 해서 허드슨 연구소 중국 전략센터 소장입니다. 이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트럼프가 중국에 날아갈 때 같이 따라가는 그런 브레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책의 출판사는 영림 카디널, 번역은 한정은, 초판은 2016년도에 나왔습니다. 책이 번역 얘기가 나와서 번역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전체 책이 되게 재밌기 때문에 시간 날 때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참고로 제 아는 형한테 추천을 드렸더니 오늘 바로 읽어보셨더라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가셔야 됩니다. 중국은 기만적인 전략을 매우 높게 평가한다.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는 한정된 땅덩어리 안에서 서로 땅 따먹기 하는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대 문헌이나 병법서 등의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간접적이고 모호하고 상대를 좀 기만하고 속이는 그런 전략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군사 전략에서 써먹는 그런 전략을 일상이나 교육 이런 데 사용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목적을 위해서는 도덕 따위는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요거는 참고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추천해드렸던 형이 오늘 저랑 카톡을 했는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알려드립니다. 자, 이 형은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 사람이고 스카이 공대 나오시고 미국 유학 가셨다가 다시 학교 들어와서 저랑 같이 졸업을 하셨는데, 이분이 중국 사람한테 협박을 당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슬쩍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 중고차 이야기냐,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달라 해서 들어보니까 이제 차를 12,000불에 내놨습니다. 근데 이놈들이 8,000불에 팔아라, 안 판다 하니까, 같은 학교 학생이었대요. 인터넷에 이런 글을 썼다. 근데 무슨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하니까 차가 하자가 있다, 사지 마라, 이렇게 자기들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하고 얘들이 보니까 학교가 되게 좋은 학교라서, 미국에서 딱 들으면 아는 학교라서 정부에서 보낸 애들인데 나중에 이놈들이 중국 고위 관료층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끔찍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고 요 얘기는 자기 가족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러이러하다. 이 형이 평소에 욕도 잘 안 하고 그냥 되게 말도 그냥 젠틀하게 하시는 분인데, 이 빨간 부분은 욕들이어서 제가 다 지웠습니다. 어쨌든 요런 중국 사람한테 자기가 당했다, 이런 케이스가 있다. 그것도 미국에서. 자, 중국몽의 시작. 이 책 제목 100년의 마라톤은 무슨 말이냐면, 마오쩌둥부터 해서 시진핑까지 2049년이 되면 공산혁명 1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미국을 추월하는 압도적인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는 마스터 플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70년대는 소련과 미국의 대결 구도였습니다. 70년대 소련하고 한창 미국이 대결 구도였을 때 중국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닉슨이 중국에 대한 문호를 개방합니다. 당시에는 닉슨의 전략이 아주 좋다. 저쪽 편을 우리 편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탁월한 전략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참고로 소련이 뭐냐? 한 30, 40대 이상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젊은 피 내지는 학생들이 혹시 들으시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예전에 이게 중국인데, 이만큼이 중국인데
중국보다 훨씬 큰 이 노란색 부분의 땅을 전체를 차지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소비에트 연합, 줄여서 소련. 지금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막 다 뿔뿔이 쪼개졌죠. 자, 69년 8월에 이제 중국과 소련, 물론 중국이 소련으로부터 어떤 뭐 사회주의 그런 체제를 받아들였는데 사이가 나중에 나빠집니다. 1969년 8월에 중국하고 소련 국경 지역에서 군사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줄타기 하려고 약간 소련을 멀리하는 거죠. 마오쩌둥이 소련을 벗어나서 이제 서방, 뭐 딱 말하면 미국이죠. 제휴를 맺으려고 사건이 발생하는데, 군사 충돌 이후에 어떤 또 사건이 있냐면 소련하고 국경 지역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2번이나 합니다. 그 다음에 닉슨을 베이징으로 초대합니다. 이제 당시에는 둘 다 이익에 딱 맞았습니다. 중국은 미국에서 원조를 해준다. 그 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견제하고 베트남 전쟁에도 도움이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 베트남 전쟁이 1960년부터 1975년까지 발생을 했는데, 중국이 뒤에서 물자, 무기, 군사 조언 이런 걸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이 미국한테 잘 보이려고 그 원조를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소련 선박이 중국 해역 지나가는 숫자를 몇 대 이상 지나가지 마, 이렇게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소련하고 베트남하고 전쟁하고 대립각 세우던 사이인데 중국이 이래주니까 미국 입장으로서는 고맙죠. 그리고 또 혹시라도 한국전처럼 중국이 참전하면 또 문제가 커지는데, 그런 어떤 위험도, 잠재적인 우려도 해소되고 둘 다의 이익에 딱 맞아 떨어졌죠. 자, 이 말 뭐 되게 멋져 보이는데, 도광양회. 덩샤오핑이, 요 사진의 덩샤오핑이 1980년대부터 중국 외교 방침으로 주창한 사상입니다. 일종의 기만술이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른다. 뭐 다르게 얘기하면 좀 나중에 잘 나가면 뒤통수를 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중국하고 미국하고 외교에서 어떤 중국의 실책을 유발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중국말 자체에 중의적이고 모호한 그런 표현법 때문인데, 자, 아까 전에 닉슨이 중국으로 갔다 그랬죠. 미국 방문객에게 이제 중국 측에서 미국은 우리의 바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니까 통역이 우리의 리더이다, 이렇게 통역을 하니까 미국은 좋다 그랬습니다. 근데 바라는 말은 이런 좀 안 좋은 의미로 중국 말에서는 사용되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근데 겉으로는 이렇게 통역이 뉘앙스까지 완벽하게 통역을 못하니까 이런 실책우를 범하게 됩니다. 자, 미국의 실수는 기만 전략에 완전히 당했다고 봅니다.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민주적으로 바뀌기를 원했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돈 좀 벌고 나니까 권위적인 자본주의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미국이 이때부터 해서 최근까지도 중국에 굉장한 엄청난 지원을 합니다. 미국 세금으로. 81년에 미사일 기술도 판매하고 핵 프로그램 발전 지원하고, 요런 유전공학, 레이저, 우주기술, 인공지능, 로봇 요런 연구소에 자금도 지원하고 교육도 제공합니다. 85년도에는 10억 달러가 넘는 주요 첨단 무기를 판매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있을 수 없죠. 자, 근데 중국은 상대를 자극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합니다. 73년도에 미국의 키신저가 소련을 대비해서 중국한테, 야, 내가 장비나 뭐 다른 거 좀 도움 줄게, 레이더도 줄게 라고 했는데, 중국이 펄쩍 뛰면서 아이 괜찮다고. 이유는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다. 이걸 딱 보는 순간 우리 사드
요놈들이 뭐 이런데 좀 민감한 애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요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미스터 화이트라는 중국 출신 망명자, 미시즈 그린이라는 중국 출신 망명자를 정보원으로 쓰는데, 자, 미스터 화이트는 영어도 어눌하고 뭐 한데 어떤 객관적인 팩트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더니 다 통과합니다. 근데 미시즈 그린은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하는데 거짓 정보, 이제 진짜 정보를 구분도 못하고 하는데, 이 사람이 워낙 언변이 유창하니까 미국 측에서는 이 사람을 제대로 된 정보다라고 생각하고 정책을 펴나갑니다. 근데 2003년에 FBI의 간첩죄로 체포가 됩니다. 이 사람이 맞았던 거죠. 자, 클린턴이 당선되고 나서 부시가 중국 옹호하는 거를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 달라이 라마하고 천안문 시위 학생 대표단 40명을 백악관에 초청합니다. 중국은 막 벌쩍 뛰겠죠. 자, 중국은 언론 통제, 조작, 사상 교육 등을 병행하는데, 자, 예를 들면 1980, 90년도에 타임스나 블룸버그에서 반정부적인 기사를 썼다고 얘들을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일반 기자들도 뭐 말하고 글, 전화, 이메일 다 감청을 합니다. 하고 중국에서는 미국을 악마화하는 사상 교육을 합니다. 북한에서도 그렇게 하죠. 그 언론 조작 뭐 이런데 120억 달러를 사용한다고 하고 해킹 인력만 10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거는 진행 중인데 공자 아카데미를 통해서 문화 사상을 전파합니다. 네이버에서 쳐봤어요. 쭉 대학마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대학에 있느냐? 중국이 이제 중국말을 가르쳐 준다라는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 대학에 접근합니다. 강사비 내가 다 낼게. 자료비 내가 다 낼게. 너희는 뭐 대학의 이름만 빌려주라 해서 학교 내에 이런 아카데미를 설치합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깜짝 놀라는 게 이게 얘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막 나가서 막 무슨 행사를 하고 그래요. 자, 중국 경제 성장의 이제 실상. 자, 마라톤 전략의 경제적인 목표는 미국을 추월하는 겁니다. 근데 글로벌 500대 기업 중에 중국 기업이 100개 정도 되는데 대부분은 이런 국영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각종 지원, 뭐 토지, 전기세 할인, 뭐 세금, 대출, 인건비, 제조원가 뭐 이런 걸로 급격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조금 살펴봐야 될 내용인데 국유 기업이 중국 전체 GDP의 4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포스코 같은 기업이 사실 처음 시작부터 해서 이제 박태준 회장, 당시 군인이었던 박태준 회장을 시켜서 정권에서 밀어줘서 했는데 지금 아마 민영회사죠. 근데 그런 회사가 한 40% GDP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중국은 페어플레이는 없습니다. 과도한 보조금 주고 원자재 사재기하고 반덤핑 관세를 하고 미국 농산품을 이제 수입해오면 검역을 일부러 지연시킵니다. 썼겠죠. 세금도 국내 기업, 외국 기업 차별하고 웃긴 거는 2007년인가 8년도에 반독점법을 만듭니다. 그런데 국영 기업은 반독점법에 해당이 없습니다. 자, 미국의 패권 전략을 보면 미국은 보통 알려지기로 GDP의 40% 이상을 따라온 나라가 생겼다. 넘버 2겠죠. 그러면 이제 밟습니다. 일본 플라자 합의로 구소련도 밟아버립니다. 근데 중국이 한 30%대부터 이제 좀 미국이 패권 유지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내 코가 석자였던 거죠. 그래서 조치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지금은 미국이 한 7, 80% 선까지 따라옵니다.
자, 중국이 생각하는 계획하는 대로 2049년에 중국 주도의 세계 질서가 이제 생겨났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달러화는 이제 기축 통화가 아니에요. 그리고 기술을 훔치고 뭐 짝퉁 만들고 이런 게 뭐 그렇게 이제 법의 저촉을 안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동맹국에게 했던 영향력은 이제 중국의 힘으로 인해서 대체가 됩니다. 중국 강경파가 만약 집권하게 되면 이제 북한 같은 독재 국가들을 대놓고 지원합니다. 불량 국가에 무기도 수출하고 유엔이나 세계무역기구 이런 세계 질서를 위한 기구들의 권위는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중국이 패권이 되면 중국몽은 아마 그렇지 않은 나라 입장에서는 악몽이 될 것이다. 오늘이죠. 지금 홍콩인데 지금 그 홍콩에서 시위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아시겠지만 그런 겁니다. 홍콩 범죄자를 중국 본토로 끌고 가겠다. 무시무시하죠. 저는 이제 중국이 만약에 세계 패권에 압도적인 선봉에 서게 된다면 이 동영상 좀 볼까요? 이제 무력 진압도 시작합니다. 중국이 그렇게 된다면 이런 예전에 아주 옛날에 V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내용은 뭐 평범한데 평화롭던 지구에 웬 낯선 동그란 우주선이 내려와서 광선이 내려오더니 이런 사람들이 와서 지구인들을 뭐 괴롭히고 잡아가고 하더라. 뭐 그런 영화였거든요. 중국이 패권국이 된다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저는 중국의 대외 전략의 핵심은 돈입니다. 돈. 이건 무서운 얘기지만 중국 내에 있는 친중파 정치인들을 후원합니다. 그 다음에 대만 같은 경우는 서로 척지고 있지만 겉으로는 그렇지만 뒤로는 친중 성향 기업이나 방송국이나 신문사를 돈으로 사들입니다. 그리고 언론 매체에 자금 지원 광고도 실어지고 해서 내 편을 만드는 거죠. 한국도 아마 중국 돈 먹은 그런 회사나 정치인들이나 있지 않을까. 자, 1대1로 많이 들어보셨죠. 중국 중심의 어떤 경제 벨트인데 딱 2049년까지 185조를 투입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기 있습니다. 자, 미국 남자 트럼프. 트럼프가 미중 무역 전쟁을 하는 이유는 뭘까? 이것도 많이 알려진 내용 위주로 좀 보면 단기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대선을 위한 정치 전략이겠죠. 다만 대중국에 대한 어떤 압박적인 정책 기조는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초당적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의 계기는 원천은 돈이죠. 그래서 중국의 약점, 급격하게 미국 금리가 5%, 7% 이렇게 올라가면 아마 중국이 한번 휘청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트럼프는 재선이 어려워지죠. 지금 안 그래도 FRB 이런데 금리 내려라고 막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 트럼프가 금리를 자기 마음대로 올릴 리는 없지만 어쨌든 중국도 아킬레스건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공산품 분야의 경쟁력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세계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또 중국에 비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어떤 우위에 있는 IT나 군사무기, 특히 금융에서 그 경쟁력을 우위로 중국의 무역 장벽을 없애고 금융을 개방해라. 아마 금융 개방하면 서구 자본에 중국이 한 번은 털릴 거예요. 근데 아까도 봤지만 굉장히 차별적인 그런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무역 장벽은 완전한 어떤 평등한 그런
교역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겠죠. 근데 중국은 이제 시간 끌기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얘들은 어차피 시진핑 계속 해먹기로 했으니까. 자, 우리는 수출 위주 산업이고 삼성이나 몇몇 기업 제외하면 선도 산업이 뭐 사실상,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산업이 사실상 없습니다. 최근에 삼성하고 뭐 하이닉스 반도체 꺾이니까 수출 뭐 뚝 떨어지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세계 어떤 무역이나 어떤 패권에서 우리는 주도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 한쪽에 치우친 외교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는 우리가 이제 일반 상품을 수출하고 중국으로는 중간재를 많이 수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막 중국몽 뭐 이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우리나라 기술자 기술 다 빼가서 거의 다 LCD 같은 경우는 BOE가 다 따라잡았잖아요, 그죠? 이런 반칙하는 중국보다는 미국이 패권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앞으로 이제 기사에 뭐 중국이 어쨌다더라, 미국이 어쨌다더라 보면 끄떡끄떡 이해가 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